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어제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FOMC 금리 결정 이 이벤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2차 전지 로봇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이슈를 소화해내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에서는 장희성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지점장 모시고요. 자, 2분기의 경제 전망 그리고 그 속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모시고 싶었는데요. 드디어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빅 이벤트 어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스위스 또 영국의 중앙은행까지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다음번 5월 FOMC 남겨두고 있는데 네. 자, 그 사이는 우리가 무엇을 좀 잘 보면서 시장을 봐야 할까요? 일단 다음 FOMC가 5월 2일, 3일에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5월에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동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결을 하든 인상을 하든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일단 그 상황에서 동결을 하느냐 인상을 하느냐는 아마 이제 은행 지금 사태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올리는 거는 크게 임팩트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은 사실 뭐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네. 시장의 예상도 좀 동결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사태가 빠르게 안정이 되면 파월 의장 말대로 정말 은행 시스템 견고함이 계속 보여주면은 한 번 더 인상을 하고 마치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은행 사태는 끝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5월에 동결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종료로 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5%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지금 영국과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좀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로 간다고 볼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보시면 4월 11일 날 금통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 동결을 하면서 약간 인상의 여지를 남겨둔 이유는 미국이 5.5%, 6%까지 갈까봐 이렇게 인상의 여지를 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5%나 5.25%에서 마감이 된다면 한 이 정도 버퍼는 아마 견딜 수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금통위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캐나다는 이미 동결했습니다. 유럽 쪽은 인상을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남아 있겠지만 역시 종료 사이클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얼만큼 올릴지 몰랐던 상황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의 최종 금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종료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긴축으로 가게 될 마지막 남은 곳은 이제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을 일본은? 제외하고는 다 종료로 네. 갈 것 같다. 그러면 중앙은행과 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금리 동결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의 부분이겠네요. 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올해 가능할 것이다 내지는 네. 금융권의 불안으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 없다고 했지만 네. 시장의 예상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뭐 6월부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은행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요. 이게 은행 사태로 인해서 위기로 가지 않더라도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줄어들면서 그 경기가 빠르게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도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정도의 물가 하락을 보게 될 것이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시장이 예상하는 3-4번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의 금리 인하는 올해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금통위를 포함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뱅크런 사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금융의 근간이 신뢰인데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뱅크런 사태, 금융권 불안으로 투자 스타일도 지금 현재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바뀌고 네. 있죠. 하지만 근간이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위기가 발생을 했지만 위험선호 현상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위기가 발생을 하면 달러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막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거를 심어준 거는 연준과 미국의 재무부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또 무슨 은행이 문제가 되더라도 또 막아줄 거야. 돈을 얼마든지 풀어서 막아줄 거야. 지금 이게 연준의 자산도 결국 대출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3천억 달러, 이번 주에도 1,000억 달러 이미 증가를 했어요. 돈을 더 풀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기저에 깔려 있는 대신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선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약간 중소형 은행 쪽으로 보면 주가가 연일 빠지고 있잖아요. 네. 위기를 막아준다고 하지만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거지 주주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했고요. 대표적인 게 크레딧 스위스 사태라고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소형 은행들은 어쨌든 결국에는 예금은 계속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 대출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영업이 위축되면서 좀 이게 뭐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그들에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신용이 좀 낮은 기업들, 좀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비선호로 갈 것 같고요. 하지만 선호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 하나는 어쨌든 지금은 막아주겠지만 은행과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게 되겠죠. 그 대안으로 최근에 금과 비트코인이 잘 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튼튼한 기업 그리고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 유동성 문제에서 자유롭고요. 돈을 또 잘 법니다. 그러니까 뭐 자금 조달 문제가 없죠. 거기다가 최근에 성장성을 보이고 있죠. AI 분야에서. 이런 쪽의 선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시장 자체는 하단이 막혀 있겠지만 이게 좋아지는 곳과 나빠지는 곳의 그런 투자 스타일의 변화는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이 금융권 불안이 계속되면은 경기 둔화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한계 기업들도 속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시점까지 굉장히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우리가 많은 기업들의 도산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야 될 시기 아주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산이 뭐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이거죠. 일단 중소형 은행들의 이제 파산이나 아니면 예금자를 보호해주지만 어쨌든 예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게 뭐 돈으로 메꿔주더라도 그러면은 중소형 은행들은 대출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이러면서 이게 그들과 거래를 하는 신용이 낮은 개인들, 기업들, 이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거고요. 침체로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건 막아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저성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계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는 거는 이제 항상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줄줄이 도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도록 이런 나중에는 그런 이제 대출을 리파이낸싱하는 것까지 아마 연준과 재무부가 도와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성장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둔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성장을 보이는 굉장히 희귀한 소수 섹터에는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릴 것이다. 지금 국내 시장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몰릴 실적 좋은 그리고 전망이 좋아 보이는 섹터 그리고 기업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AI예요. 지금 뭐 챗 GPT 이후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게 그 인공지능이 결국 우리 삶을 바꿔줄 거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의 업무 그리고 실생활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엄청난 성장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가는 테크 기업들의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쪽 세상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잖아요. 1등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전례 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 같이 투자를 하면은 누가 이기던 간에 예전에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 회사가 돈을 벌었듯이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게 될 맞습니다. 거고요. 초창기에는. 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선두권으로 가게 되는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큰 부가가치를 가져갈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코파일럿 출시한 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포션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기업들도요. 이 API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그 세계 경제에서도요. 생산성의 혁명이 온다는 거예요. 일하는 속도가 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을 10분의 1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거는 원가가 절감이 된다는 거고 그게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 거고요. 또 약간 부수적으로는 생산성이 증가된다는 거는 이게 일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네요. 그런 네. 산업들까지 좀 파급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생성형 AI 관련해서 생산성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엔비디아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조금만 더 팁을 좀 주시죠. 지금 어떤 기업들 좀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일단 많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를 타면서 되게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진짜 살아남고 수혜가 남는 기업들은 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H100, A100이라고 하는 AI형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왜냐면은 이 GPU는 만들 수 있지만 그 GPU를 컨트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인 이제 쿠다를 이미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명확한 수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명확한 수혜인데 여기에 이제 좀 구글까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파벳에. 근데 사실 기술력은 더 뛰어납니다만 네. 그들의 고민은 그건 거죠. 이게 본인들이 지금 주력 비즈니스인 검색 광고 시장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고민이 좀 많은 회사입니다. 잘 네네.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큰 회사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월가의 목표 주가 270불을 이미 넘어서는 상태거든요.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좀 주저하게 되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 보시는 걸까요, 시장님? 일단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고 그 각도도 높은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바로 갈 거냐? 울퉁불퉁 하겠죠. 울퉁불퉁 하겠으나 방향이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이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의 차이점이 약간 미국 주식들의 그런 빅테크 주식들 한번 방향을 잡으면 기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단기의 트레이딩이 좀 약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장기 투자로 되게 굉장히 적합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0%다 들어가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없으시면은 1차 매수를 해놓으시고 네. 약간 시장은 어쨌든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분할로 더 채워나가시는 전략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보유가 가능한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기상으로 1분기가 마무리되고 2분기 시작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자, 2분기를 앞뒀는데 네. 투자 전략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분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할까요? 일단 2분기도요. 지금의 이 은행 사태가 어떻게 이어질까를 봐야 되는데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이 은행 사태는 이 뱅크런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예금이란 금융자산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인데 가장 안전한 은행에 맡기고 싶겠죠. 그럼 중소형 은행에서는 계속 예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는 계속될 것이나 말씀드렸듯이 연준과 재무부가 다 막아줄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요. 변동성은 있겠지만 하단이 막힌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빠지면 또 요새 5분 대기조처럼 바로 대응이 나오잖아요. 또 대응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게 이어질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지만 하단이 막혀 있다. 하단에 베팅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저성장으로 갑니다. 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물가도 빠르게 잡힐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금융 완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하기 나쁘지는 않으나 이게 모든 기업들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실적들이 둔화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이 보이는 희귀 섹터, 소수 섹터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AI에 앞서가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만 계속되는 수급이 뒷받침이 될 것이고 그들을 정말 흔들리는 국면마다 분할 매수하셔서 모아나가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방송으로 유쾌한 모습 그간 많이 보셨죠? 오늘은 시장 뷰 그리고 접근 전략에 대해서 지점장님 모시고 집약적으로 아주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장희성 미래에셋 반포 WM 지점장님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